알포이트라고 공수창이라는 분이 감독한 건데요. 영화 촬영 전에 유령 출몰지로 유명한 캄보디아에서 촬영했답니다. 베트남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캄보디아에 촬영했는데요. 캄보디아의 보코 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하면서 그 전에 워낙 귀신 유령 출몰지로 유명한 곳이라 유령들하고 잠잠해달라고 스님들을 데리고 고사를 지냅니다. 제작진들이 군복 입은 사람들은 배우들이겠죠. 가무성이라고 좀 잘생긴 배우 가무성이 주연을 했죠.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저기 시내 21이라고 영화 잡지인데 한겨레에서 하는 거기 변성찬이라고 하는 영화 평론가가 이걸 썼어요. 그 당시 영화 나왔을 때 2004년이니까 이 자료도 2004년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꽤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죠. 그냥 가무성이 분한이 최태인 중인데요. 그는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병사들이 과거 유령에 빙의되는 순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관등성명. 그러니까 과거 유령의 귀환에 저항하는 상징계의 고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알포인트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수색조로 갔는데 사람들이 실종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시체라도 수습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수색대로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은 이 가무성은 그 유령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 베트남에서 하이스타일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사병들은 좀 사병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병들이 그냥 귀신이 난전이다 무서워만 했다는 그 뜻이겠죠. 전 저런 분석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다 군인들이니까 실종된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니까 대부분 거기 보면 너 걔가 뭐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락당의 상징계의 적절성을 말하는 거죠. 상징계 이데올로기를 말하잖아요. 이데올로기에서 개혁하면 뭐 높은 예썰 해야 되는 그건데 그걸 알고 있는 그는 그 부름에 응하면서도 동시에 그 부름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허약한 상징계는 이미 무력하다. 그는 짧은 순간 베트남이라는 타자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들과 접하고 끝내 자살한다. 이미 소녀 유령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가 장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병장이라는 사람에게 발사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살이지만 죽이라고 하니까 자살이죠.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더 보는 거죠. 영화 평론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최태인 중에 타자 되기는 그렇듯 짧고 불안정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그 유령의 실체에 다가본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저지른 학살들. 가무성도 누굴 죽였나요? 소녀 하나를 죽였나 보죠. 기억이 그런데 그것은 알포인트라는 텍스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솔직한 건 절망이다. 텍스트 속에서 과거 유령의 귀환에 대한 유일한 저항자는 관등성명 옥청은 허약하고 무기력한 것이었지만 현실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그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로부터 고립되는 것 없이 역사, 베트남에서 타자성의 근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주체를 그리고 있다. 자꾸 그렇게 영화 평론을 좀 어렵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영화 왜 재밌게 봤냐면 진짜 우리 뭐 미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분들도 많은 학살 그런 거 저질렀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최태인 중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 고민을 안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타자성 그러면서 자기는 타자인데 타자가 되어보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유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타자성에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뭐 장교가 꼭 알아내는 건 좀 실망해요. 뭐 장교도 그건 딴 얘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문열을 싫어하는 게 이문열에서 항상 힘이 있는 자가 뭔가를 해결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국이 선생이 개입해서 그 반에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문열의 생각 속에는 그 시민적 성찰, 시민적 주체의식이 약해요. 그건 다 쓰잘데없는 거라는 거죠.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이문열이 데뷔작이 1975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그 새하곡이라고 하는 변방대자의 아래 한자는 새하곡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고요. 거기도 보면 이 사람은 데뷔할 때부터 그냥 계급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권위주의. 어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내무반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누구냐면
결국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육사를 다니다 퇴학당해가지고 사병으로 온 사람이 결국 문제를 해결을 해요. 꼭 그럴 필요 있나? 뭐 군대란 조직이 뭐 75년도에 군대라는 조직은 더 어렵겠죠. 물론 그 모순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이긴 한데 거기서 그 소대장, 중대장도 아니고 육사 출신은 약간 뭐 박정희를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박정희 우리 육사도 나왔나요? 박정희가 참? 맞아, 나왔죠. 김종필이가 8기. 박정희는 그 위에. 그 위인데 몇 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자랑하는 자기들이 1004년제 육사를 나왔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나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은 영화, 그죠? 네. 소영한데, 근데 불장은 그 이후로 영화를 안 만들어요. 자, 이제부터 이 책의 내용인데요. 바오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의 비애라는 책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트남 유해 발굴 작업을 하던 2명의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그 적군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전쟁 시절에 적군의 유해를 파내면서 유령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알아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유령이 왜 기억을 하고 있냐? 사실상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산 자의 몫이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오닌의 전쟁에 비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소개한 책인데요. 전사자는 사실상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트남의 유령들은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실체로서 경험적 방식으로도 현재에도 지속된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유령을 보면 카톨릭 교회에서 맨 처음 시작했고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령신앙을 아주 그냥 막 조장했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 넘어와서 유령과 결별하는 것 같았지만 개신교도 유령으로부터 결별하지 못했고 그리고 계몽주의에 와서는 완전히 유령신앙을 완전히 정말 무지몽매한 차원으로 갔는데 근대에 와서는 불신의 의도적인 보류라는 명칭으로 유령을 접근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믿지 않지만 또 믿지 않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대 학문들은 어쨌든 무슨 이 담장을 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 소수자들의 경험도 소중한 게 이제 근대 학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령 봤다라고 하면 저 옛날 같으면 계몽주의 시대 같으면 저는 미친 뭐라고 그랬을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대 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지만 믿지 않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믿지 않다는 말을 보류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잘 만들어야죠. 불신의 의도적인 보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령이 있다고도 말 못하겠고 없다고들은 믿는데 이 학자들은 근데 또 없다고 하면 또 자기들의 학문 체계들 그러니까 뭐 민속 이런 거 관심 가지잖아요. 그거에 어긋나니까 의도적으로 보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후기 사회주의 연구의 새 집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류학의 노벨상 기여치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막시즘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그러면 이제 후기 사회주의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이제 정치 철학에서는 뭐 지잭이나 아담벤 같은 사람이 엄청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인류학에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새 집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결국 이분도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석좌교수라고 해서 꼭 나이 많은 사람이 한 건 아니죠. 참. 어쨌든 뭐 대학은 서울대학을 나왔던데 이 양반이 나이를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수할 나이면 젊은 시절 다 뭐 데모하고 사회적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사회주의에 한 번쯤은 몰입해봤을 터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연구를 이제 하면서 베트남 사회에서 그 모형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기 사회주의 연구를 새 집편을 열고 있는 거죠. 그 모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후에 어떻게 이 세계가 존속해야 될까를 찾는 것이지 계급적인 문제나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이나 진짜 사회학자들이 하는 거겠죠. 이제 인류학자니까. 그럼 베트남의 민중들에게 유령이란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 그러니까 가깝게도 하지 말고 멀리도 두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분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은 가까운 관계이지만 유령은 가깝고도 멀다 이런 표현을 또 베트남 민중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그렇긴 하겠지만 실제로 베트남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죠. 엄청 꼼꼼하게 사료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공부한 괴물의 유령의 역사 보면 그건 전부 문헌을 연구한 거죠. 워낙 중세 때부터 유령 신앙이 많았으니까. 이분은 직접 베트남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수집해서 글로 써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운 관계지만 유령은 가깝고도 멀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 민중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베트남 봉사자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이모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도이모이가 완전 베트남어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DOI 그다음 한칸 띄고 MOI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어 같은데요. 그 도이모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조상묘와 조상숭배 사당의 수리 등 전쟁 이후의 공동체들의 장부에 대한 보건 사업이 지역 수준의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었고 그것이 진척 수준이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한 경우죠. 그러니까 장래업이 엄청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대로 제일 발전한 게 뭡니까? 무슨 아가씨 뽑기. 옛날에는 춘향 아가씨만 뽑았는데 요즘 뭐 감자 아가씨, 마늘 아가씨, 고추 아가씨. 그러니까 말 안 하려는데 억하게 들어서. 그리고 다 모든 놀이 지물라인 같은 거 그러고 계곡만 있다 보면 그냥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지방자치의 경제적 성과의 비교라면 이 베트남에서는 야 니네 동네는 장래가 얼마나 호황하고 있느냐 또 뭐 묘지 사업이 얼마나 잘 진척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서로가 그 지방자치 공동체가 경제 발전을 그것으로 가장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경우죠. 장래업이 성장하면서 유령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피와 구별 없이 유령을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책도 뭐 유령 얘기를 하면 지난번 책도 그렇고 많은 예증들,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뭐 정말 신기한 얘기도 많고요. 이거 진짜 왜 그 지난번 책은 그 문헌 중심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살아있는 베트남 전쟁을 겪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실제로 봤다고 하는 얘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수집을 해놓으니까 나도 믿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베트남에서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실제로 그 베트남의 역사를 우리 동남아 여성들 신부 수입하면서 자꾸 이렇게 알고 그러는데 베트남 대단한 나라죠 사실. 요즘 우리가 임윤찬인가 그 친구가 그 무슨 음악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유명해졌는데 한국 사람들 뭐 예술적 그런 거 뛰어나다 그러는데 되게 클래식 시장에서 베트남 사람들도 활동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만 그냥 음악 천재가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잠깐 딴 얘기를 하면 그 임윤찬 맞죠? 그 친구가 서사가 좋더만 뭐 단테도 모든 번역본들 다 읽었고 또 뭐 누군가 검은고 우르 얘기도 하고 젊은 친구가 서사가 좋더라고 18살짜리 거기다가 이제 출신지를 출신지도 시흥이라고 하는 정말 서울 근교에서 시흥 정말 제가 시흥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시흥교회에서 목사 안교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시흥이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교회만 제대로 깨끗한 건물이 정말 누추하더라고요. 지금 올라가겠죠. 안수받은 지 30년이 되니까. 어쨌든 복을 받는다는 많은 인식들이 있고요. 증오와 분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인류의 연대라는 윤리적 지평을 지향하는 창조적인 문화적 실천이라는 의식이 그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한국은 아직 이데올로기가 극복이 안 됐죠.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전 목사님 미리 말하면 제가 그 미주 한국일보의 영화평 쓰는 박흥진 씨의 그 영화평을 엄청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분을 내가 딱 절연을 했냐면 결별을 했냐면 내가 결별해서 말든 그분이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말도 안 되다가 혹평을 한 거예요. 난 그거 충분히 말타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그 장동건이죠, 형이. 장동건이 집안에 그냥 기둥 같은 원빈이 군대 끌려가니까
그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갖고 한 번 인민군으로 가면서 원빈을 찾기 위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살상 기계가 돼갖고 국군을 다 때려잡고 그리고 또 이제 인민군의 원빈이 끌려가니까 포로가 돼. 또 이번에 국군으로 들어가서 또 완전히 인민군에서 학살을 해. 이 사람에게 동생만이 간 거였어요. 그냥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가족주의 관계에서. 그때 인연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도 안 된다고 막 쓴 거야 영화를. 이 양반이 그 다음부터 저변했습니다. 왜요? 이 좋은 영화는 난 그 영화 좋게 봤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 설정이. 저기 또 누구죠? 죽은 감독, 러시아 죽은 감독, 김기덕이 한 해안선이라는 영화였어요. 그것도 거기 장동건이 나왔나? 그 영화도 참 재밌게 봤어요. 김기덕 영화도 그거 하나 재밌게 보고, 홍상수 영화, 첫 영화, 돼지가 우물에 빠진 영화 재밌게 보고. 한국은 너무나 이제 그 인연 갈등이 심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파주인가 어디 가면 북한군 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했던 묘지가 있어요. 나는 만약에 다음에 한국 갈 여행에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 한번 갔다 오고 누가 올리면 막 문제 SNS 올리면 빨갱이 새끼야 엄청 붙여 댓글에. 얼마나 외롭겠어. 죽어서 고향도 못 가는. 물론 당연히 북한에도 한국 묘지가 있겠죠. 남한 묘지가 있겠지만 서로를 그러고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 못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군 위안부 정신대 문제를 의논하면서 담론으로 삼을 때 이제 아주 정치적 중립주의자들, PC주의자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일본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먼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처녀들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거 먼저 사과해라라고 하는데 베트남에 정통한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난번 우리가 박근혜 때인가 한번 가서 했죠. 거기 헌하고 그랬죠. 베트남 사람은 다 잊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승전국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 여전히 패전국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친일파들이 팔개를 피잖아요. 일본 통일까지 추격해갔는데도 아직도 일본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거의 토착 외국들이 많은 것처럼.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베트남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대 문화나 이런 것들 같은 분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왜냐하면 아직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그것이 미국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표출되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도 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앞서고 그러면은 경제 GDP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래도 아마 우리 하긴 할 거야. 그죠? 더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조하면 더 하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게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PC주의자들이 베트남 가서 먼저 사과하자 하는 게 옳다. 그래야 우리도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이 우리를 보는 것과 그들에게는 이미 다 잊혀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던데. 네. 베트남 한국하고 베트남 오가면서 운동하는 사람 몇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이게 소개하는 글들 보면은 지금도 베트남의 마을에 한국군이 학살을 한 마을에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증오하는 한국군한테 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많이 증언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한국 와가지고 친일 경향의 사람하고 인터뷰하면 그런 말 할 거예요. 우리도 다 잊었다. 그러니까 아니, 베트남에서 누구하고 말을 그렇지. 누가 그런 말을 하냐는 문제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왜 송필경 브라이언 씨도 지금 제 말 씹은 거죠? 강수가 한다니까. 아니 누구지? 송필경 예. 치과의사 맞아요. 하시는 분 그분이랑 또 교수하는 여자분이랑 이분들 글 읽으면 네. 계속 그러면. 장학금 보내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한테 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를 보는 것과 그들이 또 우리의 그걸 보는 것. 물론 베트남은 분노한 프랑스의 식민지를 또 경험했잖아요, 사실은. 프랑스는 그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예. 조금 피지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한국보다 더 무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딜 수도 있고
우리가 막 베트남 그 이주노동자들이나 베트남 신부들 막 알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알로 볼 수도 있지. 사실은. 우리를 알도 보지. 응. 그래서 그들은 뭐 미국도 이긴 사람들이. 코비드 초창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냈죠. 어쨌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베트남은 이렇게 보면은 영화라든가 몇 개 봤는데 굉장히 중국적이에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는. 옷도 거의 뭐 중국 옷, 치파오 비슷하게 옛날 그 옛날에 한자 문화. 아, 한자 문화도 있고, 뭐 그 옛날에는 안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삼국지도 네, 나오잖아. 삼국지도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을 즐기잖아. 제가 보면 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한복하느라 결국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도 중국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역사가 그렇게 돼 있지만 더 잔재가 더 많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저는 제가 덕숭민학교를 나왔는데 저희가 방공교육 시범학교였어요. 그런데 그 제 친구 제 친구 아버지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대령이었는데 그 월남에 파병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료를 많이 보내줘갖고 학교에서 전시회를 했어. 학교에서 한 5학년 때 6학년 4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 전시회를 봤는데요. 그 뭐 베트남 군인들이 쓴 일기 번역해 놓은 거, 뭐 군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지금은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 따이한들이 오는 소리, 그 공포의 소리 뭐 이러면서 일기를 쓴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방공 방공 교육에 그러니까 한국군이 이렇게 베트남에서 베트공을 무찌르는데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를 근데 그 일기를 쓴 사람이 그 다음 날 다 토벌이 됐대요. 근데 저는 어릴 때도 그 일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끔찍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아무튼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물론 정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보다는 시민적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주옥순 같은 여자는 되지 말아야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저 그 독일 가서 이렇게 오래 있고 그러면 분명히 재벌 수준의 후원이 있는 거예요. 상권 같은 거에서. 뒤에서 다 돈 되는 사람들이 있지. 고발한다는데 누가? 독일 경찰에 고발해서 잘하면 감방을 갈 수도 있고. 나이스. 집단적,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기는 베트남에서의 유령은 집단적 망상이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현실의 재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 그러니까 뭐 유령 같은 존재의 은유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형태와 종교적 상상력의 형태가 교찬 지점에서 생성되고 살아 숨쉬는 매우 실존적이고 경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체성 가진 실체로서 비록 과거에 속하지만 유비적인, 서로 비교되는 유비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방식으로 현재로 지속된다고 믿어지는 존재이기도 한다. 다 믿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소개한 영화는 태국이던데 무대가 그죠? 뭐 내 이름은 난농다고. 그럴 거예요. 잠깐 그래서 베트남 전쟁 용어집을 한번 살펴보다가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프랑스 전쟁과 구별해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미국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195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패배한 후 미국은 새롭게 수립된 남베트남에, 그러니까 우리 때는 월남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북베트남은 월맹이라고 불렀어요. 저희 때는 월맹이라고 불렀고, 베트공은 이제 남노당이죠. 따지고 보면 남도선 노동당처럼 게릴라 조직으로 이제 베트남 월남에서 활동하던 사람. 근데 우리나라 군대들이 가서 싸울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의 그 하노이 정권에 정규군하고 싸웠다는 기억이 별로 저는 없고 맨날 베트콩 그래서 월맹으로 진격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월남 안에서. 예, 월남 안에서만 예, 말하자면 그냥.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거야 인식이?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역사 그 근데 검토해봐야 되겠네. 예, 정규군하고 싸울 때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싸울 때는 이게 근데 이제 민간인 학살이 많은 걸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높죠. 그렇죠. 예, 다들 숨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책에도 ARVN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리퍼블릭 오브 베트남, 남베트남군의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월남군입니다. 베트콩은 뭐 그냥 어원이 뭐 많더라고요 주장하는데 정말 한자 문화권이라 그러는지 공산도 콩산이에요. 예. 진짜 많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급하게 찾았는데 한번 나중에 네이버 사전에 베트남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 말은 나와요. 나중에 동지라는 말이 나와요. 동지. 그러니까 동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진짜 동지더라고요. 그거 보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우리랑은 비슷하잖아. 한자를 예, 이런 예. 방식으로 올려주고 있거든. 그리고 딘딘푸 디엔푸 전투는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공산주의 베트남 민정대와 프랑스에게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트콩의 기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월남은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월남 입장에서 보면요, 프랑스 물리쳤지. 제가 공부할 때 물론거든. 역사적 그래도 실제를 많이 갖다 쓴 게 이제 삼국지겠지만. 삼국지 시대 보면 완전히 끝까지 버틴 게 베트남 만난국이었고 그다음 미국이겠지. 통킹만 사건 다 아시죠? 네. 통킹만에서 두 번의 이제 미국 군함에 대한 폭격이 있었는데 맨 처음 미국 군함이 먼저 폭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월남에서 이제 월명에서 통킹만 사건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 폭격을 당한 첫 번째 실적이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자작극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개인 명분을 가져왔던 것이죠. 첫 번째는 이때까지는 통킹만 사건은 다 자작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한번 정리하면 보니까 첫 번째는 월맹도 인정했고요 당시 자기들은 남부 월남군 밴드라고 폭격했다고 인정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측에서 인정을 했고 자작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폭격을 당하고 나니까 폭격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얻었던 거죠. 그리고 미안에 이제 뭐 미싱 이런 줄 되겠죠. 실종자를 말한답니다. 미안해 그냥 영어로 똑같네.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RVN은 ARVN 아까 했는데 또 나왔구나. 남베트남의 그 야구고요. ARVN은 한국 파병이 64년이더라고요. 처음으로 파병된 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 통킹함 학살이 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키자마자 처음부터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따 아저씨는 존슨 때긴 하지만 박정희는 케네디가 공산주의자라고 엄청 무시했잖아요, 박정희를. 그러니까 얘는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제일 먼저 이제 손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하마디 알리고 권투선수 이름이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은 징집제였어요. 지금처럼 모병제가 아니고. 그런데 병역 거부를 했습니다. 1967년 베트남전 참전하라는 그 병역을 거부해서 감옥살이까지는 않았는데요. 71년 대구에서 무죄를 받을 때까지 모든 권투 타이틀을 다 뺏기고 선수로도 뛰지 못했고 그랬더니 그게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왜 니들이 흑인을 차별할 땐 언제고 왜 전쟁터에 죽으러 갈 땐 차별 없이 다 그러느냐 못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누굽니까 말콤 X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무슬림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슬림으로 내가 그 나라 가서 난 베트남에 대한 어명이 하나도 없고 왜 그들을 죽게 되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내가 전투를 하게 된다면 흑인 차별주의자들과 싸워 전투하겠다 이 말을 이제 실제로 했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1971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권투선수로 복귀를 하죠. 그때 복귀하면 복귀전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미국에 히피 문화가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이 있었고요. 마틴 루더 킹 목사는 1967년에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 싸우다가 죽게 하는 행위라면서 가난한 이들이 잔인하게 조종당하는 현실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면서 반전에 앞장섭니다. 그러다가 며칠 또 그 다음에 암살당하는 거죠.
미군 철수가 1975년인데요. 우리가 국교 재개를 먼저 했더라고요. 미국 할 없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대충 크로스 체킹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국교 재개가 95년에 됐고 우리가 92년에 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1장 2에 들어갑니다. 피와 구분 없이 적과 나의 구분 없이 베트남에서는 유령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가 그때 죽은 알제리 군인도 유령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모로코 군인들도 끌려간다고. 알제리 식민지였지만 모로코는 또 아마 자원병들이 많던 모양이죠. 용병들이 알제리 유령을 본 사람들의 그 목격담도 나온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같아요, 그잖아요. 알제리 시대 그 유령 시대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유령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란서 애들이 네. 식민지 군대를 불란서 사람을 안 보내고 주로 알제리, 모로코 이런 애들을 보내. 네. 가서 죽으라고. 총알 바지하는. 그러니 뭐 그 당시 그 나이든 세대들은 알제리 군인들한테 많이 원망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유령이 사라질 것이라는 언급들이 많이 나왔다는데요, 걸프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베트남의 유령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베트남 자꾸 그 베트남 전쟁을 소환하는 거죠, 기억을. 유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불편한 거지. 자기들이 진 전쟁인데 자꾸 전쟁이 소환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걸프전 이후에 참 잔인한 말이죠. 뭐 베트남에서 유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그런 또 기사도 있었대요. 베트남의 유령들은 걸프전 때 다 뭐 사막에 그 모래바닥에 다 모래 속에 다 파묻혀버렸다. 이런 말도 있고 잔인한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걸프전에서 죽은 애들이 이제 모든 유령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은 미국이 분명히 명분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이라크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는 아니겠지만 이라크 전쟁은 그 당시에 저기 누굽니까 후세인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 안에서는 굉장히 또 명분 있는 전쟁처럼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명분 없는 전쟁을 해서 패배한 것을 이제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 장래어를 조롱하고 유령 탄압도 조롱하게 됩니다. 지난번 책 그 저자죠, 유령의 역사. 장 클로드 슈미트는 월남전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역사의 매 시기마다 출현하고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기억에 소출되는 집단적 망상이라고 다른 측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메릴린 연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은 남북 전쟁 이후에 국가의 정체성 논쟁이 충돌한 미국의 대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전. 그러니까 뭐 당시 뭐 히피 문화도 있고 그랬듯이 그 미국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엄청 싸운 거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내전이라고 했는데 베트남 전쟁이 오래되면서 워낙에는 모병제였다가 그렇죠. 그게 인원이 안 채워지니까 징집제로 바뀌었잖아요. 베트남 전쟁 주에. 그러니까 징집 전 국민 개병 징집제였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저기 스카팩 책에 그게 나오는데 그 양반이 베트남전 할 때 군의관으로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엔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베트남전 시작할 때 모병제였대요. 그러다가 그게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끌면서 모자르니까 징병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징병제로 바꾸면서 이제 뭐 알리도 끌려가게 됐던 거고. 예. 국회의원 아들도 가야 되고 장관 아들도 가야 되고 막 영장이 나오니까 비로소 베트남 전쟁이 가난한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안방에 들어온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반전 그러니까 미국의 내전이 많아요. 반전 운동이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게 결국은 진 전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75년도에 미국 정부가 한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징병제를 안 합니다. 지들 애들 안 보내려고. 네. 그래갖고 그게 징병제가 베트남 전쟁 하면서 징병제가 된 해에 크리스마스 때 미군 그
해외에 있는 미군 부대들이 어땠냐면은 그 전해하고 굉장히 달라졌대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스카텍 책을 읽으면은 자세히 나와요. 예, 저도 그거 읽은 기억이 나요, 스카텍 책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니까는 다 징집을 당하니까 군대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은 남자들의 그 문화가 한국 남자들의 의식과 문화는 군대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버튼 저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 왜 군인 하면 왜 뭐 그렇지 말입니다 이런 군대식 호칭 용어 뭐. 나 그것도 한 번 나도 써본 기억이 없는데 근데 태양의 후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군대는 안 쓰겠죠. 네. 어디에서 나와? 뭐 그렇지 말입니다. 썼죠. 뭐 있다는 말. 썼어요. 난 쓴 세대들이 있어요. 그게 다 유행이잖아요. 태양의 후예에서 나와가지고 더 이렇게 그거는 옛날에 거를 보증하는 거예요. 이거 참 전에는 재밌어요. 별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트남에서 민간 사회는 유령은 꼬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는 어떤 개그 프로 얘기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유령 복장에 귀신이 나왔어요. 이제 코미디 프로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하지만 거기 뭐 하세요? 그러고 쫓아내는 게 나오더라고. 갑자기 이걸 쓰면서 그 장면이 기억나더라고. 그러니까 귀신 나오면 아줌마 뭐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아저씨 뭐 하세요? 하든지. 근데 조상을 옹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또 그 조상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뜻한대요. 베트남은 또. 그러니까 조상과 유령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상은 가까운 존재지만 유령은 가깝고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존재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엄을 망자의 세계라고 하는데 엄과인데 엄과로 되면 엄과 찌엄은 그 찌양은 저거고요. 유튜버 먹방 유튜버한테 찌양이고 찌엄은 산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유령은 엄과 찌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두 곳 모두에 속한 존재. 그래서 이 저자는 존재론적 난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증오비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저도 봤지만 그 기사를 마을마다 조상 숭배 사람과 열린 망자의 공간이라고 해서 계획사한 유령들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알제리 유령도 같은 그런 군인들도 있고 그걸 보면 그 다 안 돼요. 이제 좀 유해 발굴 사업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이제 그게 뭐 월남군인지 월맹군인지 한국군인지 미군인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묻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준다는 거죠. 이 장은 대규모 큰일 나네요. 벌써 끝나가네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4장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이머리 이후 아까 그 경제 개방 정책입니다. 도이머리 이후 종교적 의례가 부활하면서 망자의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려를 호황하고요. 망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라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망자의 대이동이 있는 거예요. 다 찾아갖고 어떻게 그 사람 뭐 공부하는 표를 보든지 알아내갖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귀소 본능이 아주 아시아 사상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장려하고 더욱더 호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껌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특별히 유령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미군 장교 유령이 있는데요. 어떤 퇴역 장교의 증언이에요. 이분이 직접, 이 저자가 직접 들은 베트남 퇴역 장교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북부 베트남 퇴역 장교의 증언인데, 통일 베트남이지, 통일 베트남. 사병들이, 여기서 또 장교가 좀 똑똑한 존재가 나오네. 싫어하는데도. 사병들이 맨날 저기 강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미군 같은 군복 유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 밤에 보초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병들 호통을 치면서 이제 사병 호통을 치면서 장교가 좀 장교는 아무래도 뭐 교육도 바른 그런 사람이지 그 유령이 어딨냐고 좀 그랬다는 거지. 그래고 이제 겨우겨우 달려다보는데 그 다음날 또 막 혼비백산에서 돌아오더래요. 사병들이 또 나타났다. 그래서 어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사병들이 다 보는 앞에 오줌을 놓은 거예요. 그 지점에서 나타났다는 지점에서. 그래서 오줌을 놓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교가. 그리고 막 정신병원까지 가서 머리가 혼미해지고 말을 더듬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이제 무당 같은 존재에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증언이 있었겠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혼령을 빨리 위로를 시켜야지 정신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발굴하게 했더니 정말 사병들이 본 똑같은 몽따주의 유령 미군 시체가 나왔다는 거지. 물론 얼굴은 다 썩어서는 아니겠지만 키나 이런 거, 군복 같은 것들 입고 있는 군복 같은 게 사병들이 증언했던 건 똑같다는 거지.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유해를 해주고 미국에게 돌려보내고, 미국 고향으로 다행 군복표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돌려보내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제정신이 돌아오고 말을 안 듣게 됐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권내연 교수가 그것도 베트콩 유령. 역시 베트콩은 이 족발들이 사람들이 의식이 다릅니다. 베트콩 유령이 어느 마을에 있는데 사람들이 복권권을 안 빼달라고 갔대요. 그랬더니 너를 안 주면 누군가는 돈을 잃을 것 아니냐. 그거 못 가르친다라고 해서 타일러서 보낸다고 합니다. 역시 좌파들이 평등 사상에 있고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껌내라는 지면에 나옵니다.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 아까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했죠. 그것의 시작이자 지역 공동체 전역에 걸쳐 기념 열기로 발전한 경우는 베트남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뭐 대만과 중국에서 그런 사례들이 지방적으로 잠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런데 정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 장례업이 유령 그 기념 사업이 정말 호황이고 지역 경제를 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베트남의 GDP의 상당한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대요. 장례라서. 그래서 이제 앤서니 기든스라고 이제 민족주의 연구하는 분이죠. 우리 그 만들어진 유대인 할 때 첫 시간에 민족주의 공부하면서 잠깐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 제3의 길을 한 사람입니다. 앤서니 기든스. 다른 사람 헷갈렸습니다. 앤서니 기든스는 말하기를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경제, 활동적인 시민사회 등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말이에요. 제3의 길 사실 지나고 보면 평평한 말이에요. 다 뻔한 말이에요. 중도 뭐 이런 거죠. 기든스는 이러한 전목의 창조적인 과정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개인적, 집단적 삶의 탈전통적인 환경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3의 길로 가면서 그동안 뭐 자기 진영에서 가져왔던 모든 갈등적인 요소들을 다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왜 그렇게 어떤 진영 논리에 이제 확고하게 몰입되어 있었냐. 그들의 살아온 환경이 그런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환경일 수도 있고 저는 뭐 개인의 DNA도 좀 작동한다고 보는데 바람이 좀 진보적이고 이런 거 환경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어렵게 썼지만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은 원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저거 누가 몰라? 어떻게 저걸 해? 그죠? 베트남 보면 기든스 말 틀렸는데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우리도 왜 틀렸냐면 베트남은 탈전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전쟁 당시에 혁명전쟁이라고도 부르죠. 혁명전쟁 당시에 적군이었던 사람은 다 보듬어요. 그리고 그 적군이 있는 유령들을 보듬으면서 지금의 어떤 그 의식도 없어요. 적대 의식도. 그러니까 그리고 조상제사, 뭐 유령제사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탈전통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충분히 그들은 살아가는데 무슨 유로피안 놈들은 무슨 이원론적으로만 보고 말해 그 말만 꼭 참고 있더라고요. 저자가. 니들이 살아온 유럽 안에서는 이원론적인 사회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베트남에서는 적군의 유령을 죽음과 증오의 공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소개한 뭐 전쟁의 비애라는 그 책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그들은 계속 그들이 유령이 돼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증오를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증오에서 해방시켜줄게 우리가. 그래서 그 유령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잊고 죽어. 유령 되지 말고 그냥 네 세계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신천에 그 미군에 의한 대학살 사건이 있었던 그 증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분은 그 자기의 증언을 평생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뭐 미군 놈들이 그분이 돌아가셨겠다 이제. 그 한 15년 전에 갔을 때 제가 5살 때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좀 안 됐더라고. 계속 그 기억을 소환해서 어떤 당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것이 물론 당연히 그런 학살 사건은 끄집어내고 해야 되지만 그 죽음과 증오, 공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하면. 그래서 구원해주는 것이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의 세계에는 적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3장 작전 중 실전. 싫어도 안 해도 됐죠. 2000년 클린턴의 베트남 방문으로 미군 실종자 수색 작업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제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이죠. 베트남에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실종되어 있는데 저들이 아직까지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하면서 수많은 경제 제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트럼프 때 북한에서도 뭐 실종자 몇몇 유해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인기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베트남으로 제재 풀어주더니 왜 북한은 풀어주지도 않고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종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을 악마화하기 위해서는 또 베트남 실종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클린턴 때 와서 과감하게 풀어주고 제재를 풀어주고 이제 95년에 제재가 풀렸죠. 클린턴이 베트남을 방문하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미국 그 정치계에 보고된 어떤 문서를 보면 바로 클린턴이 미국에 간 일은 베트남 전쟁을 내장하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유해를 발굴하는 동시에 베트남 전쟁을 내장하기 위한 그런 정치의 일환이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클린턴의 그 자서전 보면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얘기를 자기가 동아시아 국가 방문한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에드먼턴인가 어떤 중인가 대위의 그 유해를 이제 발굴하면서 그것도 사실 다 미리 보고가 돼 있던 거죠. 가서 이제 발굴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같이. 그리고 에드먼턴은 그 아들이 둘이 이제 뭐 연설하고 클린턴 옆에서 클린턴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이 화해하면서 같이 하려는 연설을 했는데 그것이 클린턴 자서전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베네딕트 앤더슨을 책도 했습니다.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연구자, 민족주의자가 합니다.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을 따면 앤서니 기든스가 아닙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에 따르면 무명용사 무덤은 정확히 비어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당의 영향을 받았나요? 어떤 비어있는 실제, 빈 공간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기념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걸 말을 할게요. 월남 전쟁에서 그 유해 발굴 작업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민간인들의 죽음인데 이게 분명히 전쟁 통에 총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해에.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선 조직, 연결 조직, 그게 엄청나게 활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애국자인 거지. 여기서 애국자는 이제 지금 현재 월남에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 애국자들인데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지. 그래서 유해 발굴 작업은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더라고 합니다. 뭐 DNA 뼈가루 DNA 추출하고 그러면 안 해도 그냥 뭐 딱 보면 아 이 사람 뭐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나는 나가야 될까 어쨌든 다 용서는 하지만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복잡한 가선인들이 정식군인인지 확인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또 일한 네트워크 조직에서 비선 조직에서 모든 것을 일하는 사람인데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후인풍이라는 사람이 또 얘가 나오는데요. 후인풍은 1940년대 후반 지역 공산당 네트워크의 주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그곳에서 공산당 운동 조직을 하다가 프랑스에서 잡혀서 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운동에 뛰어든지 뭐 9일만에 한번 갔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서사가 되잖아요. 9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젊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꽝남성인데요. 꽝남성 공산당은 도이모이 이후 그의 유해를 찾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유해 발굴단이 아니라 그 월남전의 영웅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이 발굴단은 아니었고요. 발굴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했답니다. 이 발굴단에. 이 후임풍 발굴단에. 왜냐하면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떤 늙은 군인의 모습과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러더라. 그 꿈에서 본 기억을 또 이 사람 상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가. 그랬더니 꽝남성도 발굴단이 후임풍 발굴단이 바로 후임풍이다. 차차! 그래갖고 꿈에 나타난 그 배경 좀, 지역 배경을 좀 설명해달라. 우리 동네 같은데 어디냐, 뭐 옆에 내과가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거기를 이제 광범위를 찾으니까 후임풍이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필이면 자기 프랑스에서 죽어놓으니까, 프랑스 감옥에서 죽어놓으니까, 물론 베트남에 있는 프랑스 감옥에서 죽어놓으니까 이제 그래도 애국자니까 이제 반체제 인사니까 그 무덤을 다른 사형수의 무덤하고 겹쳐서 아래층에 생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2층 매장을 하는 거지. 그래 더더욱 찾기 힘들었다는 거지. 분명히 거기 같은데 처음에 아닌 거예요, 후임풍이. 근데 무덤을 이렇게 관을 하나 드러내니까 그 밑에 후임풍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의 유령은 실제 현재 꿈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탁월한 유령계에서 존경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유럽 사회가 그 기독교의 악영향이 크게 큰 것 같아요. 유럽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오직 유럽은 다 그냥 교회랑만 관계되잖아요. 정말 한 맺히는 유령들도 많은데. 근데 전쟁도 그래. 다 교회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뭐 30년 전쟁도 그렇고 100년 전쟁도 그렇고 다 교회가 전쟁이었죠. 그렇게 참 상상력이 참 빈번한데 베트남 유령들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 나타나고 왜 그 유령 지난 시간에 클라우드 책에서 유령할 때 왜 유령들 기사로 죽은 사람이 십자군 전쟁 때 기사로 죽은 사람들이 유령이 돼서 어디 들판에서 싸우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목격담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문헌에만 있는 거죠. 뭐 11세기, 12세기 때. 그런데 거기서 싸우다가 진 기사는 또 뿅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여기 유령들은 싸우지 않아요, 베트남. 그러니까 그게 현실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저자의 말이 맞는 게 그런 유령에 대한 세계관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현실 세계에서 증오감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책을 다 쓸 때는 제가 의도한 바를 결론을 내려놓고 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굉장히 그런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또 아까 말했죠. 국위 사회주의 어떤 변동을 베트남 민족을 통해서 이끌어내려는 이미 의도를 가지고 써요. 어떤 책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뭐 자료를 조사했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아직도 증오에 사무친 많은 또 베트남 민중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베트남 유령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요. 베트남에서 실종 사망자의 신체와 기억물이 대중적 실천을 통해 집으로 귀환함으로써 진영을 뛰어넘어 가족적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딱 저 태극기 휘날리가 어떤 거지. 형은 뭐 빨갱이고 동생은 뭐 국방군이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연좌제가 있으면서 그런 기억을 다 쉬쉬했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근데 베트남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백 년 전쟁을 생각해도 그냥 아들 하나가 뭐 그냥 베트남 당시 수도가 사이공이었죠. 사이공 문화 좋다고 갔다가 어떻게 징집돼서 월남군으로 징집돼 싸우다 죽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다 우리 형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인민군으로 죽은 조상들을 누가 딱 그 저거잖아요. 또 이분의 얘기 나오고 자기 아버지 엄청 증오하잖아. 월북했다고. 그 영웅시대인가요? 그 소설이? 그 아버지를 그 월북한 아버지를 놓던 그 우리나라 작가들이 많아요. 이문구도 그렇고 어쩌면 또 누가 있지? 고은은 원래 안 돼. 이호철이라는 옛날에 또 작가 있었어.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응? 이호철 씨 그
그래 특징이 있잖아요. 네. 네, 성격이 제일 잘 드러나는. 그런데 왜 이 분야만 그렇게 진영을 끝까지 뛰어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폭력적 갈등이 가족적 공동체 수준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를 조명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남부 베트남군과 북부 베트남군의 유해가 함께 기념되는 것이 절대로 지금 현재 공산 베트남 국가에서도 체제 저항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한 걸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136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저 자기들이 통일이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대로. 내가 앞에서 정치적 유령, 아까 정치적 난민이란 말도 했죠. 정치적 유령이라고 부른 이들 국민국가 의례 공동체의 이방인은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에서 미처 아직 추모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조직에 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 국가 의례 공동체의 이방이라고 부르죠. 이방인은 이게 남부와 중부 베트남에서 친족의 영적 공동체의 토박이로 따라서 가족의 토대를 둔 망자 기념의 도덕적 실천에 적합한 조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들을 잘 이렇게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환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집은 전 지구적 수준의 냉전의 정치학과 국가 수준의 영웅적 죽음의 정치학에 의해 부과된 전쟁의 항구적인 유산을 초월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 냉전의 유산을 유럽들이 극복해서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재밌게 쓴 것 같은데 번역이 좀 번역이 좀 잘 됐네요. 국내 수준에서 정치적 화해의 중요적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국내 수준에서 정치적 화해의 중요한 과정은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적 경험을 선전하는 미국 전쟁이라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베트남 미국 전쟁의 민간적 공동체적 공동체적 가족적 측면을 상기해야 한다. 유해와 그 기억물의 이동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해석적 전환의 중심에 위치한다. 냉전의 종식은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상이한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미국 전쟁사에서 아직 기록되지 않은 차원에 주목하고 그 전 지구적 차원의 폭력적 갈등이 가족적 공동체적 수준에서 어떻게 경험되었는가를 조명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개성 이분이 해온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들이 정말 화해의 문화를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가적 차원에서 야 어디 빨갱이를 뭐 추모해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승리한 국가, 승리하고 통일한 국가에 아주 부러운 면이네. 근데 우리가 통일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통일이 되는가? 다 죽여! 죽일 것 같아요. 자, 4장 유령다리라는 건데, 유령다리라는 걸 미리 설명하면 왜 다리가 잘라진 사람들이 왜 거기가 가끔 가렵다고 그러고 있잖아. 팔자리 건데 팔이 뜬 자리가 막 가렵고 그런 거 있대요. 한동안 지속됐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유령다리.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평양에 있던 미국 해병 수송대의 수송선 12척은 이순신에게 몇 척의 배가 있었죠? 12척. 표절 같은데 미국분들이 표절한 거 아니야? 13,000명의 프랑스 전투부대를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수송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책인데 저책이겠습니까? 정책을 진정시키는 적대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외국의 전투부대를 외국 영토로 수송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일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자는 다른 책에서 인용한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 월남전은 1954년 그러니까 프랑스가 패퇴하고 64년 미국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프랑스의 패퇴를 예견하고 이미 45년부터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 전쟁할 때 좌파 진영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저도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공식 명칭은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6.25하고 한국전쟁이 서로 싸우느냐, 똑같은 전쟁이고요. 6.25 전쟁은 그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남침한 건 맞죠. 남침의 폭력성을 강조하려고 우파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 49년부터 이미 38선 부근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고, 심지어는 연대 단위의, 남한군의 연대 단위의 공격도 있었고 하니까 그 전체에서 파생된 전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은 이제 진보진에서는 그 용어를 선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대석 책에는 이제 코리안 워, 미국에서 코리안 워라고 해요. 이제 그것도 누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 코리아 워가 아니라 코리안 워냐? 베트남 워지 베트나미스 워가 아닌데 코리안 워냐?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의 그 냉전 체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인끼리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한국인들끼리의 전쟁이라는 의미로 코리안 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영어로 당연히 코리안 워라고 하지만 그걸 제대로 해석하면 한국의 전쟁이라는 거죠. 한국인의 전쟁. 그렇게 된 것도 분석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박명민 교수가 그랬던 것 같은 거 그렇게 했다. 그러면 1995년 미국 베트남의 수교 선언으로 냉전은 끝났는가? 군사적 전쟁의 종결은 오랫동안 지속된 진짜 전쟁의 종식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전투적 그런 냉전은 끝났죠, 사실은. 89년 그 베를린 장벽이 함락으로 끝났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진짜 전쟁의 종식하려면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분은 네트워크 전쟁, 아까 잠깐 소개됐던 네트워크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네트워크는 이제 아까 그 월남전에서 얘기한 네트워크는 그 비선 조직을 말했던 것이고 실제로 네트워크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 사실 컴퓨터 전쟁 그다음 시민사회끼리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앞으로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시민사회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그대로 하여튼 사회적 현상을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떤 억압적으로 억누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이 정말 그 냉전, 그 양진영의 극단적인 갈등이 종식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냉전의 종식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낙태법 다시 부활한 것도 어떻게 미국 진영 싸움이잖아요. 미국 냉전이. 그러니까 그런 냉전 아직도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냉전이 있는데 그 갈등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제 매불쇼를 즐겨보니까 매불쇼에서 안산시 국회의원 하는 이번에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 김남국이라는 국회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민생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한심하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누굴 위해서 그럽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싫어하고 국민들, 백성들 아니 자기 진영은 진영의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조장하는 거에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도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지금 어디 이념적 지형으로 누구를 좌냐 우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좌라고 해도 또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생명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주도 소재로 한 드라마 나의 로맨스인가?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블루스. 네로남부라도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청소년 아이의 임신을 이제 낙태를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아이 숨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낙태를 안 했을 때 여성계에서 막 비난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 작가가 그래왔듯이 이렇게 좌파적인 생각을 해주길 바랬는데 또 생명의 숨소리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안 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청소년 문제도 있고 그런 게 과감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생명에 선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좌우를 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야. 아마 좌라고 그래도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라고 해도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한 10가지 지표를 던져놓고 보면 모든 걸 중간이라고 다 10가지 문항의 중간이라고 다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구 글쓰기라는 것이 있어요. 비슷한 이름에. 그 교수가 이제 문항을 만드는 건데, 그걸 EBS에서 예전에 한 5년 전에 다큐로 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뭐 물론 다 중간에 가면 귀찮아하는 거지. 생각이 귀찮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중도로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이 중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이게 민생을 생각한다는 게 많은 것들이 민영화되고 또 정말 저렇게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하면 당연히 그거 싸워야 되죠. 근데 무슨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사로잡고 중도, 뭐 민생 챙기기 이런 거를 초선의원, 개혁적이라고 알려진 초선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보면 나도 답답하더라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먼저 망하겠구나. 또 이재명 안 시킨다고 저렇게 생쇼를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주장을 해요. 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물리적 냉전은 끝났지만 네트워크 냉전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을 사회적 절차의 하나로 봐야지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냉전이 지금 극복되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정신적 내전이, 사회적 내전이 어떻게 극복되죠? 한쪽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신자유주의가. 앞쪽에 승리를 하니까 종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나마 한국 사회가 아직도 그런 냉전의, 사회적 냉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끝까지 싸워야지 이 한국 사회가 건전히 발전하는데 지금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뭐 저 누구니까 이낙연이니 이런 그룹들하고 해서 합당을 해서 내각제로 미루고 한다는 거죠. 그럼 지들의 권리를 지속되거든. 당권만 차지하면 내각제에서 그들이 실권자 수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내각제가 뭐 한국 상황에 좋을 수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뭐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권위로 인해서 약간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좀 포장된 면도 있지만 정조 같은 정조에게 권위하거든요. 이인화 생각나네. 역시.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권위를 가지고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의 그 진보 정부들은 그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자기들의 권력까지 내려놓는 바람에 저렇게 호구가 되는 거죠. 끝나 보면. 왜 그까지 또 왔지? 그러니까 95년 미국 베트남의 수교선언으로 냉전은 끝났는가? 안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 냉전 종식을 위해서는 섣부른 봉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은 갈등 자체의 사회적 절차로 봐야 되는 거죠. 자고로 싸워야지 재밌지. 정치는 싸우라고 그러는 건데 옛날에 저 유시민이가 뭐 그랬어요. 맨날 국회에서 싸운다니까 유시민이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아 정치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뽑은 거예요. 이건 짧은 말은 유시민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회적 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은 왜 냉전에 넣지 않는가? 그러므로 탈식민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극단적 세력 간의 갈등 문제, 갈등 문제를 보면서 냉전의 역사를 지정학적, 사회적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라냐면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탈식민화를 해야 되는데 한창 80년대 초에 뭐 규지철 알겠지만 그때 사구체 논쟁이라고 했었어요. 사회구성체 논쟁이라고. 약자로 뭐 신식국독자, 신식민주의 국가독점자고 신식국독자 사구체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무크지라고 요새 없어졌어요. 무크지라 그래서 그 비정기 간행물이죠. 그러니까 뭐 개간지도 아니고 우리 하면. 근데 그걸 보면 뭐 그런 거 뭐 애국객인가 그런 것도 있었어. NL계들이 하는 그런 무크지도 갖고 있어. 창간 없으니까 보다가 그 미국으로 끊어졌는데 아마 다 폐간됐을 거예요. 그들 아마 장들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아주 탈식민지, 근데 그 당시 그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도 탈식민지화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뭐,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한번 독특하게도 우리를 다스리던, 우리를 강제 점령했던 일본에 대한 게 향수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 뭐 이런 건 나는 뭐 분명히 앞선 부분도 있어요. 뭐 영화 얘기들 우리 하기 좋아하는데 일본 영화 보면 난 그게 좋아요. 일본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평가받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또 나는 전혀 안 보지만 애니메이션 보면 뭐 무슨 뭐 그러니까 뭐 공각기동대니 뭐 또 그런 거 뭐
제가 보면 애니메이션은 은하철도 9밖에 없는데 그런 거 막 철학적 의미 발견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분석하면서. 나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에 잘 몰입이 안 돼서 안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좋아할 거 좋아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전화 걸으십니까? 그냥 끊으세요. Sorry. 하여튼 그래서 그 극단 세력간의 탈식민화하기 위해서는 극단적 세력간의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뭐 노동 유연성이 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저도 그런 점에서도 뭐 저도 뭐 어떻게 보면 100% 다 진보라고 할 수 없는 게 노동 운동에 있어서 이제 한국은 조금 뭐 극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극단화한다고 존재로 뭐 밀어붙여서 노조 운동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게 그 역사가 또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노조라는 게 있나요? 제대로 그런 거. 요새도 미국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거를 두려워한대요. 그 미국에서조차요? 네. 오바마 때 막 노조 가입하라 그랬잖아, 대통령. 네. 지금 저기 바이든도 노조 가입하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지금 어느 노조의 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성인데, 그러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기 그만두면서 그 밑에 여자가 이제 그 조직을 맡게 돼서 여자가 됐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노조 가입하기가 힘든데 가입을 권유를 해도 권유조차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두려워. 두려운 것도 있고, 네. 그건 이제 배불러진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르면 그냥 난 조용히 살랬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미국의 영화 노조 보니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 거긴 아직 세죠. 그러니까 돈 받아야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노조 무용론이죠. 노조를 싫어하는 거죠. 거기 가입해서 뭐 하냐고. 네, 그렇지. 그런 거죠. 혜택이 와야 되는데. 노조를 무서워할 리는 없죠. 아니 노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노조를 가입을 하면 사용자 측에서 타깃이 돼갖고 해고도 쉽게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노조에 가입해야지 해고를 덜 그러니까요. 쉽게 당하는데. 예. 그걸 모르는 그런데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노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국 노조 그 점에서 아직은 좀 영향력이 있죠. 자, 아까 나왔던 말, 그런 갈등을 사회 질서와 일상적 삶의 스펙트럼 안에 위치시켜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냉전 종식이 당겨진다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뭐, 거대한 사고, 세월호 같은 그런 사고가 한 번 나면, 일본에서는 그런 학생들 수학여행, 그런 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수학여행 비용이 관리되고 여행사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뒷거래가 언제 그런 거를 조사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지역별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거 점에서는 좀 본받을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국가가 문제야, 국가가. 인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왜 저기 일본에서도 그 고등학생들이 탄 배가 네. 미군 뭐하고 부딪혀갖고 그게 이제 가라앉아갖고 애들이 9명인가 네. 죽었잖아요. 그거 밝히는데도 10년인가?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밝히는 작업대로 하되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민운동을 통해 갖고 이제 우리 지금 세월호에 많이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싼 여행사를 골랐다는 거, 낡은 배 택했다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겠지. 아직도 그거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배를 타면은 1인당 뭐 교장한테 얼마씩 준다라든가. 그거 그게 바닷대잖아요. 아직도, 그지? 그게 아직도 있으니까. 무대이시 다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한 명 자살했잖아요. 교사. 그걸 알고 있는 교사가. 교감 자살했잖아요. 아, 맞아. 그걸 받은 교감이 자살한 맞아, 거지. 기억나. 그 사람이. 전통적 전쟁과 네트워크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전통적 전쟁은 이제 거의 끝났나 본데 아직도 안 끝났죠.
그다음에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수잔 손택의 그 연루 언론인이었는데 한2년 전에 나왔죠. 이게 타인의 고통을 보면 지금 이제 이분 네트워크 전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그 완전히 영상을 보면서 전자오락 같은 그런 게임기 같은 전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CNN을 보면서 그 일작을 부정되고 밤에 폭격하는 장면, 정확하게 폭격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전쟁의 어떤 불가피성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학습된 반전이지 실제로 내 피부에 느끼지는 않는다. 실제로 막 총 쏴서 죽이고 하는 다음에 자령이 나오면 아주 자꾸 죽여 그러는데 그것도 아주 기획된 거란 말이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미라클을 폭격하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신문 보면 미국의 미사일이 얼마큼 정확한가 뭐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오락기에서 뭐 게임에서 아이템 구입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전쟁의 또 문제점을 수장들이 발견했던 거 같고요. 내 글에는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태리 출신의 좌파자라든지 이분도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쓰죠. 네트워크 전쟁을 통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제 인민 뭐 이런 말보다는 이제 멀티튜드 다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 글은 이제 다중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무력 폭력 혁명의 시대는 지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다중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프로레타리아즘은 없다. 뭐 컴퓨터 게이머가 됐든 뭐 프로그래머가 됐든 좌파 정책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다중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망르어이라고 망은 진짜 네트워크 망자 같은데 우리랑 비슷한 발음입니다. 망르어이라고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데요. 혁명 세대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겠죠. 형 세대에게 비밀적인 네트워크라고 불렸다고 네트워크를 망르어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추얼 세계를 그냥 지금 뭐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그걸 망르어이라고 부르는데 월남전 세대는 비밀적인 네트워크를 불렀고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요 재밌는 거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거 뽑았는데 ARV 그러니까 남부 그러니까 월남군 장교가 이제 월면편이지만 몰래 이제 군대에서 첩보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부 베트남을 위해서 월남전 때. 근데 이 사람이 좀 수상하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을 한 명 옆에 관자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조직에 의해서 더 탈로났다, 유정체가 탈로났다. 빨리 병원을 탈출해라. 라고 하는데 바로 그 국정원 직원이 옆에 와 있는 거야. 바로 옆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돌팔이 환자로 얘를 감시하려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척하고. 근데 하루는 간호사가 오더니 그러니까 이 간호사와 이 에어벤 장교관은 모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오더니 그 비밀 첩보원을 검사할 게 있다고 검사실에 데려갔더래요. 그때 밖에서 신호가 왔대. 지금 일단 탈출해라. 나중에 탈출해서 보니까 다 네트워크 조직이었던 거야. 간호사도. 월남군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남부 베트남 군대에서. 그러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락이 가니까 야, 탈출시켜야 되니까 전혀 그 월남군 잡혀 몰랐던 거지. 이게 우리 편인지도 간호사가. 그래서 제가 잠깐 검사실에 잡아놔라. 한 2시간만 잡아놔라. 근데 그 여자 안 끌려갔을까? 수상해서. 보안대 끌려가서 안 끌려갔을까? 또 이웃집 젊은 여성을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어떤 친구의 딸에게 나 내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 회사 가야 되는데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회사말 모르니까 나 회사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만 빠지면 어떠냐.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아무 젊은 여인이 통하겠지. 자기 엄마도 아니고 자기 엄마의 옆집 친구가 그러니까 나 좋은 구두 한 킬로 사줄겠다. 내일 좀 도와주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갔대요. 근데 그날 이 여성이 다니는 회사가 베트남한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알고 빼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전혀 그 엄마, 이 젊은 여성의 엄마도 감만 잡을 뿐이지. 저 사람도 그 네트워크의 일원이었구나. 감만 잡을 뿐이지 안처는 아니었다는 거지.
고맙다고 하고 호들갑 떨면서 네가 내 딸을 배웠구나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신고 안 하면 죄가 되니까 아예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나네 진짜. 옆에 누가 그 네트워크 인원인지 알았어. 근데 신고는 안 해. 그 월남적이라고 해. 다 있거든. 베트남 지역에 있어. 남부 베트남 지역. 근데 그 여자의 나중에 전쟁을 증언에 따르면 자기 집에 편지를 써놓은 거야,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베트남 그 정보부에서 옆집 사람 끌고 가면서 너 옆집 사람들 이것도 몰랐느냐? 하고 고초를 당할까봐 옆집 여자가 바람난 것 같다. 반반 되면 나간다. 거짓말로 불르는 거 편지를 쓴 거야. 그럼 나중에 그걸 보여준다고 이제. 근데 이 편지를 남편한테 알릴까봐 고민 중이다. 이런 내용을 쓴 거야 지금. 그럼 일기처럼 써놓으니까 그게 잡히진 않았지만 나중에 그런 증언도 있었대. 그러니까 알면서도 신고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지만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민간인 학살할 때는 또 그걸 정당화시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뭐 사실은. 고라니 사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번역만 받아서는 어떤 사원 전체 문화를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하나의 특한 사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하나 갖다 읽다 보니까 고랑이 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이 예전에는 도시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는데 어쨌든 막 전쟁에서 폐허를 당하면서 그냥 도시 문제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마을로 돌아온다는 전쟁이 끝나고 어느 군이었든 상관없이 그래서 다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한테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역자와 애국자가 섞여 사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사는 람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월남전을 아까 이것대로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이 람이라는 사람이 누구 얘기죠? 푸잉fon인가 뭐 꽉동섬에서 왜 발굴해준 사람 그 사람 얘기가 잠깐 그 사람은 오랫동안 공산당 운동을 재건하는 애썼던 사람인데 진짜 애국자였던 거고 이 사람이 아마도 9일 된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 활동하다가 9일 만에 잡혀간 거예요. 그 람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 잡혀가갖고 이제 월남전에서 이제 이제 발각이 돼갖고 끌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또 의식 순화 교육이 잘 됐는지 월남군으로 또 징집을 해갔어요. 그 네트워크, 그 북부 베트남의 네트워크를 활동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항상 거기 또 붙이는 거야, 한 명을, 단식을. 근데 또 전투에 나가 싸우고 그랬어. 실제로. 그 사람이, 람이라는 사람 얘기인데, 이 사람이 다리를 잘렸어요. 그건 다리를 언제 잘렸냐면, 전쟁이 끝난 뒤에 그냥 제거하지 못한 치료를 받고 다리가 잘린 건데, 사람들은 전쟁 희생자로 한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그런 네트워크 사원, 이 호랑이 사원에 살 때 네트워크 요원이었지만 월남군에 갔다가 월남군에 다시 파견돼서 이 동네 살다가 나중에 전쟁 끝난 후에 또 다리가 잘렸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받아준다는 거죠. 배신자로 안 치고 부역자로 안 치고 이 사람하고 이제 한 얘기가 늘 있대요. 사람들이 와서 당시에 또 전쟁 때 이제 전쟁 끝난 후에 다리가 잘렸는데 전쟁 때 배통이 네 다리 쌌냐? 라고 하면 야, 배통 맞아. 또 누가 너 미군이 쌌냐? 하고 미군 맞아. 그러면 뭐야 도대체 배통이 쌌어? 미군이 쌌어? 그러면 same 그런다는 거지. 그거는 니나 너나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배통이 쌌으면 어떻고 미군이 쌌으면 어떻고 지금 어차피 답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뭐 품품 뭐 뿜뿜 해갖고 약간 웃긴데 사람들 그러면 이 람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리가 잘렸는데도 굉장히 유쾌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세임으로 사람을 웃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 네트워크 조직원으로 됐다가 베트남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살아남는 방법을 자기 선배 주에서한테 배웠다는 거죠. 선배 혁명군들한테. 신문자가 모두 베트남인이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자비를 구해라. 람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걷어차면 비명을 지르고 전기 고문을 하면 울면서 최대한 많은 똥을 싸라. 박헌영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들은 네가 실제로 그렇듯 아주 단순 무식하고 어리석은 시골뜨기 소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방에서 미국인 고문관이 보이면
가능하면 그의 다리를 잡고 영어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할 것을 기억해라. same, same. 네 자신과 다른 베트남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same, same 하는 거지. 그게 감을 살아남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인과 너 자신을 가리키면서도 same, same. 너랑 나랑도 same, same 있다고. 거기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나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 난 니네 편이야라는 말도 하는 거죠. 아마 그 미국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분명히 저 월남전에서 월맹군에서 네트워크 하나 잡혀온 놈이 뭐 세임 하고 있냐, 너 미친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고민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감을 살아남는 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살고 있어요. 다들 웃겨가면서. 이 사람이, 이 권 교수가 그 사례를 수집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살아나와서 여전히 웃기고 있다는 거지,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권 교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뭐 우리 고향을 자주 갔는데 경남 기장. 그때 특급 열차는 좌석이 있었고 입석은 좌석이 없었는데 입석에는 입석이란 뭐냐면 좌석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정해진 좌석이 없는데 선착순으로 앉는 거예요. 특급은 이제 특석은 이제 좌석이 있는데 그런데 입석에는 상위군인들이 타고 있는 거야.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거야. 감이 무서워서 누구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는 특석에도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특석은 지금 새마을호처럼 빠른 게 아니라 똑같은 기차인데 입석은 같은 열차 전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석이라서 완행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모든 역할을 쓰는 완행이 아니고 부산까지 한 뭐 대여섯 개 역만 쓰는데 그런데 입석이라는 이제 칸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상위군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리 잡더니 어느 날 특석도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냥 돈 주고 나 무서워서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이제 막 고향 내려가는. 근데 아버지가 돈 주니까 그냥 가더라고. 좀 입석을 파는 돈보다 좀 많이 줬나 봐. 아버지가 귀찮다는 듯이 돈을 주니까 아주 그냥 인상까지 꼽아서 가서 무서운데. 근데 평생에 딱 아버지가 위대해 보였지. 그때 딱 한 번에 하여튼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전쟁에 뭐 이분도 전쟁 희생자는 아니죠. 다리가 잘리는 분도. 전쟁이 끝나고 잘렸으니까. 그렇지만 한국 같은 상위군인으로 막 활동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쾌함이 있다는 거죠. 베트남 사람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보는 사람이 막 그렇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랍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가 소박한 행위자로 경험했던 양극 구조를 자신의 절단된 다리를 통해 구체화하고 참 그렇죠 진짜. 네트워크로 시작해갖고 월남전까지 참전했고 월남전 참전해서 거기서 파견한 곳에서 감옥도 간수 일하면서 월급도 받아가고 그리고 이미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다리가 절단된 건 전쟁이랑 아무 상관 물론 지뢰를 밟았으니까 전쟁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양극 구조를 자신의 절단된 다리를 통해 구체화하고 전쟁이란 이런 거야. 세임이야.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세임이야. 그의 몸에서 절단된 다리는 그 구조를 한바탕 웃음의 향연을 통해 제거해버린다. 이제 뭐 감동받은 것 같아요. 권 교수가 정말. 전쟁의 폭력적 유산을 해체하는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숨겨진 생존의 역사 위에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즉 전선을 가로지르는 전선들을 가로지르는 두 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선을 가로지르는 협력적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폭력적 냉전의 거리에서 승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냉전의 거리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진영을 대표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눈 뜨고 뻔뻔히 다녀놓고도 아치고 민생 따지고 뭐 이러고 있어. 그 조국 소외, 그 김남국이라는 의원은 조국 소외 앞장서던 친구였는데 그 파이팅은 더 어렵다.